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술이 먹고 싶으니까 목요일은 목이 칼칼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토요일은 털 때까지 일요일은 일요일이라서 그냥 마시는 거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누구는 코가 삐뚤어져라 술 마시고 누구는 지겹도록 북엇국이나 끓이고 있네. 아유 속이 아우 이젠 속이 예전 같지가 않어. 아유 술을 좀 줄여봐야 되나. 아이고 퍽이나. 에이 아니 술이 앞에 있으니 안 마실 수가 있나. 오늘 달리는 거요. 달려 야 오늘 반찬이 아주 이거야. 에? 아주 제대로야 제대로. 야 이거는 안주거리지. 야 날씨가 이렇게 꿀꿀하니 오늘은 막걸리 한 잔. 아유 나 술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영 안 되네. 잠깐만 내가 그 술 중독은 아니겠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술을 마시나요? 그게 거의 매일 마십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세요.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시죠. 알코올 의존도가 의심되는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성진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앞선 사연에서 사연자분이 음주가 굉장히 좀 잦으신 분 같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마신다, 뭐 화요일 화가 나서 마신다, 뭐 노래까지 하면서 음주가 굉장히 잦으신 분 같은데 뭐 사연자분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이 연말연시에 이 술자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요즘도 좀 많은가요? 일단 대부분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되게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러세요?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음주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같이 오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남성이 25% 정도는 알코올 의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음주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구나. 25%면 4명 중 1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러게요. 한 2명 이상이 지금 알코올 의존증을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이 먹는다 이런 기준으로는 진단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내가 술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되게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립 알코올 남용 의존 연구소라는 곳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8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4잔. 이게 맥주 기준이고요. 네, 그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적절한 음주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마시는 게 적절한 음주량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단과 관련돼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알코올 남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앞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알코올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시작하면 통제하지 못하고 포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주를 위한 노력을 반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 이틀 이상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필름이 끊기고 심각한 신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 알코올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은 이러한 남용의 증상과 더불어서 병적인 음주 양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의존증하고 뭐 같은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보통 뭔가 의존 증상을 보이는 분에게 너 알코올 의존증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의존까지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자기 진단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라고 해서요. 네. 줄여서 오디시라고 부르는 그런 자가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말로는 알코올 의존도 검사라고 하고요. 음주 습관이나 음주량 그리고 알코올 소비로 인한 문제를 평가하는 도구인데요. 네. 간단하게 자신의 알코올 의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아니면 뭐 보통 얼마나 먹는지 네. 그리고 뭐 많이 먹는 횟수는 몇 번인지 네. 그리고 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있는지 그리고 뭐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은 있는지 그리고 뭐 해장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은 술 마신 거 후회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뭐 필름이 끊겼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음주에 대한 걱정을 뭐 하게 한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되게 이 검사 도구를 통해서 20점 이상이 나온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점 이상이 나온다면?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요 오디 그 평가 도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자가 진단해 보시고 2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 뭐 알코올이든 뭐 약물이든 사실 우리가 그 뭐 의존을 하게 되는 그 분명한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은 좀 어떤 이유로 알코올을 의존하게 될까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안정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뇌에서는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바. 이 가바라는 물질과 비슷하게 알코올은 가바라는 물질처럼 그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긴장감이라든가 아니면 불안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알코올이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뇌에서는 원래는 가바라는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바라는 물질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가바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게 되고 그리고 수용체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용체도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이 없으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대사가 되면 독성 물질을 띠게 되거든요. 독성이요? 네. 그렇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음주에 대한 조절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알코올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는 자극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사회의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알코올에 따른 문제는 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존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간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좀 관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을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술을 자주 마시게 되고 또 많이 마시게 되니까요. 금주를 하게 되면 예민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은 또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정 불화와 같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건의 원인은 거의 술이더라고요. 술. 네, 거의 술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게 그 알코올의 대사 물질에 그 독성이 있다. 그래서 뭐 뇌신경을 뭐 파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알코올성 뭐 치매 같은 그 질병도 생각이 났는데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떤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은 아무래도 간경화라든가 간경화.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알코올성 치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 이외에도 간이나 뭐 대뇌, 소뇌 그리고 말초신경에 대해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경화가 심해지면 간성뇌증 같은 경우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성 소뇌 변성증이 와서 보행이라든가 균형을 잡는 데 어려운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뇌 변성증.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좀 보면 뭐 필름이 끊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름이 자주 반복적으로 끊기게 되면 그럼 이게 또 알코올성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베르니케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코사르코프 증후군과 같은 그 전 단계가 또 있는데요. 그 베르니케 코사르코프 증후군의 전 단계가 또 사실은 블랙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필름이 자주 끊긴다면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뭐 필름이 끊겼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끊기지 않았는데 창피해서 뭐 끊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잊고 싶은 순간이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병원에 가서 상담과 동시에 뭐 치료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이다 진단을 받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은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술을 저는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자 본인이 그 자기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환자 본인이 자신의 그런 질환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AA라는 자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조 모임을 통해서 그 도움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무알코올 뭐 맥주라든지 그런 술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담배를 필 때 금연을 하고 싶어서 금연초를 피우는 것처럼 무알코올 맥주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나를 통제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 습관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술을 먹던 분이 안 먹게 되면 아무래도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이라든가 비타민 공급과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약물이죠? 그 벤조다이아제핀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면을 목적으로 그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바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 분들이 술을 끊게 하는 데 있어서 금단 증상을 예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갈망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갈망감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술 생각은 언제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파악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주의 필요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는 스트레스와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갈망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날트렉손이라든가 아캄프로세이트와 같은 항갈망제라고 해서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투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알코올 의존증은 사실 본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다 함께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성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